네, 이번 큐브의 키워드는 어떻게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원인에 좀 집중해 볼 텐데요.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이번 붕괴 사고, 안전 불감증이 불러온 인재였습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와 도로 바로 옆에서 5층짜리 건물을 철거했지만 현장에는 안전 감리자도 없었습니다. 또 해체 계획서를 무시하고 마구잡이식으로 작업이 진행된 정황도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총 4명을 입건하고 또 출국 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계속해서 두 분과 짚어봅니다. 박주희 변호사 함께 하시고요.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오늘 오전에 합수본 브리핑 있었는데요. 어떤 부분을 앞으로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고 합니까?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요. 이번 사건의 심각성으로 볼 때 뭐 다방면으로 보겠죠. 예. 그러나 한 대여섯 가지 정도로 한번 요약을 해보면요. 이 해체 계획서가 제대로 됐는지 예. 그것에 대한 이행은 현장에서 제대로 먹혔는지 하나 부분일 거고요. 예. 또 하나가 관련 그 안전 규정을 현장에서 얼마만큼 준수했는지. 예. 그다음에 정확히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만 감리 업체를 제대로 선정했는지 예. 했다라면 그 감리 업체가 본연의 업무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했는지 그다음에 이 하도급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네. 뭐 제가 뭐라고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도급이 있었던 게 분명하고요. 예. 또 있었다라고 하면 과연 그것이 그 HDC인가요? 예. 거기서 알았는지 몰랐는지 예, 예. 용인했는지 아닌지 이런 부분도 좀 면밀히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그 계약과 관계 이런 시공사, 조합, 그다음에 그 해체 업체 간의 여러 가지 계약이 있었을 텐데요. 거기서 어떤 그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는지. 예. 그다음에 이제 그 행정기관에서 당연히 그 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데요. 예. 그 부분은 적절하게 대처를 해왔었는지 아마 이런 것들로 대략 한 대여섯 가지 요약되는 부분에 집중해서 예.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아마도 워낙 중대하니까 예. 전면적으로 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있었던 브리핑 토대로 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경찰이 총 4명을 입건했습니다. 출국 금지 조치도 내렸고요. 철거업체 관계자 1명 그리고 감리 3명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혐의로 입건이 된 겁니까? 네, 일단 이번 사고로 17명의 무고한 이제 시민들이 이제 사상을 당했기 때문에 희생을 당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제 적용된 혐의는 일단 업무상 과실치사상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 철거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주의 의무를 위반을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사상에 이르게 했다. 이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도 아마 수사 상황에 따라서 뭐 건설 기본관리법이라든지 아니면 건축물 관리법이라든지 관련 법령, 관련 특별 법령의 위반 혐의도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경찰이 총 5개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현장 사무소, 뭐 이제 필수적인 부분들이겠죠. 철거업체 서울 본사, 감리업체. 아까 이제 이용재 교수께서 합수본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뭔가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함일 텐데 정확하게 어떤 것들을 좀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봐야 될까요? 네, 가장 뭐 기본적으로 이 철거에 어떠한 원인이 있는지, 누가 책임이 있는지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일 텐데요. 뭐 예를 들면 해체 계획서가 제대로 작성이 됐는지, 그리고 해체 계획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계획서대로 철거 작업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일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살펴봐야 될 거고요. 또 그 외에도 지금 불법 하도급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철거 업체 선정 과정에서 이 불법적인 요소는 없었는지, 그리고 또 재개발 조합하고 지금 이 시공사랑 철거 업체 간에 또 유착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 과정에 있어서 혹시 불법적인 요소는 없었는지, 그래서 계약 관련된 서류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살펴볼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사고가 나고 나서 해체 계획서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 해체 계획서를 살펴보면요, 건물 뒤에 성토채를 쌓았습니다. 그 토산 같은 거죠. 네. 그걸 쌓고 그 위에 굴삭기를 올려서 5층, 4층, 3층 순으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톱다운 방식으로 철거를 3층까지 마친 뒤에 그 다음에 1, 2층을 철거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건물이 균형을 잃고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서 그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의 층씩 차례로 철거하는 계획을 제출했었는데 실제로는 달랐습니다. 네, 실제로 보면 폐자재와 토사 등으로 건물 3층 높이의 토산을 쌓았고요. 거기에 굴삭기 올려서 4, 5층은 그대로 두고
저층 구조물을 부수는 모습이 포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큰 어떤 건설이나 해체에 대한 상식이 부족하더라도 아래부터 이거를 철거를 한다는 것은 어떤 하중이나 중심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적인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의문도 좀 생기고 그렇습니다. 이용재 교수께서 어떤 말씀 좀 주시겠어요? 왜 저렇게 했을까요? 네, 지금 뭐 다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요. 예, 상식적으로 그렇죠. 건물인데 밑에를 파면 예, 전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중심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왜 그렇게 했겠냐는 원칙대로 제대로 그 계획서대로 하려면 보통 이런 그 5층 정도의 저층 건물들은 그 제일 상부층에다가 이제 소형 포크레인을 올려서요. 예, 예, 그 건물 짓는 과정과 반대로 해체하는 게 기본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건물 질 때는 기둥부터 먼저 하고 다른 거 이제 주변 걸 하는데 이거는 기둥은 제일 나중에 하고 중요하지 않은 외벽이라든지 내부 칸막이 벽이라든지 그다음에 바닥판 그리고 최후에 이제 기둥을 제거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건데 예. 여러 가지 그 사진 나온 것들이나 그 주민분들이 제보하신 사진을 보면 예. 사실 그런 절차하고 전혀 관계없이 진행이 됐어요. 예. 그 이유는 물론 토산을 쌓아서 했다라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예. 그냥 빨리 하고 싶었던 거죠. 공사 기간의 단축. 그렇죠. 예. 저 그 현장 해체한 분을 비호하자는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건 추정인데요. 예. 뒷면에서 저층부를 이렇게 해체를 하면 예. 도로 쪽이 아닌 반대로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았겠느냐는 그래서 아. 빨리 좀 어떻게 해체하지 않을라 예. 그렇게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추정이 좀 가능하죠. 뒤쪽 아래부터 파면은 그렇죠. 이쪽으로 뒤로 넘어가지 않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넘어갈 그렇죠. 예. 근데 아. 그거를 이제 현장에서 그것도 세밀하게 좀 해서 했어야 될 텐데 예. 이렇게 해체한 그 영상이나 사진을 보면 그냥 말 그대로 표현대로 마구자식으로 막 뜯어냈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중심을 잃은 거고요. 예.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도 같은데 더 중요한 것은 모든 붕괴나 이런 해체도 그렇고요. 일반적인 건물도 그렇고 반드시 붕괴 전에는 사전 징후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있었고요. 예, 예. 그때만 대처를 제대로 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참혹한 결과는 가져오지 않았는데 그거가 가장 현장에서 그 미숙했던 거죠. 왜냐하면 암만 계획서가 있다 하더라도 현장 여건에 따라서 공법이나 해체 방식이나 이런 것은 다소 바뀔 수는 있습니다. 이게 예, 예. 하다 보면. 예. 근데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용인이 되지만 위험을 인지하고도 사실은 적절한 대치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예, 예. 네, 이렇게 해체 계획을 지키지 않았는데 그래서 광주 동구에서는 시공사를 고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어떤 혐의가 적용됩니까? 네,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일단 그 건설 현장에는 건설 관리자를 배치를 해야 되고 건설 관련 법령에 대해서 안전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건설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뭐 나타난 정황을 보면 뭐 해체 계획서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고 제대로 된 안전 준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정황이 포착이 되기 때문에 예. 이 법의 위반으로 지금 고발을 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그 동구청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행정기관은 어떻게 이 사건에 대응하고 있는가를 보면 사실 뭐 법이 그렇다 내지는 이제 감리를 맡겼기 때문에 감리의 의무를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한 거 아니냐. 실제 이제 신고도 붕괴되기에 앞서서 관할 지자체에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 위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주장도 제기되고 있거든요. 짧게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속단 내리긴 곤란하겠지만요. 예. 이 언론 보도에 나온 거 보면 답변을 지자체에서 하신 거 보면 뭐 현장 감리단이 있었기 때문에 구청이 나서서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거나 제거할 그 필요성을 못 느꼈다라고 하는데요. 예. 상당히 좀 무책임한 얘기고요. 또 이 현장의 규모가 뭐 조그만 이런 것도 아니고요. 예. 대단히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감리단, 여기서 감리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감리단의 존재도 사실은 좀 불명확하거든요. 지금 네. 연락이 정말, 안 된다는 말을 예, 계속 감리단이 반복하더라고요. 있었는지조차도 예. 지금 확실치 않죠. 예. 근데 그것의 존재만을 놓고 뭐 우리 지자체에서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그 답변이고 처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물론 뭐 일각에서는 지자체의 책임을 너무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만 책임이 또 없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네, 그럼 다만 이제 지자체가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지어야 되냐 그 문제는 있지만 책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거에 대한 민원 제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에 따르면 사실은 현장 검증을 가야 되거든요. 현장을 가서 혹시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야 될 의무가 있고 예. 또 그 관련된 건축물 관리법에 보면 이 허가권자인 이 지자체장은 만약에 해체 건설 감리자가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을 때는 예. 그걸 교체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형법상 직무유기로 충분히 볼 수가 있죠. 직무유기다 이런 네. 말씀이시고. 알겠습니다. 앞으로 국수본에서 진상조사를 한다고 해도 그 지자체나 건설 원청업체들이 받을 가능성이 아주 적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몽규 회장이 일단 사과를 드린다면서 고개를 숙이긴 했지만 실제로 처벌을 받기는 어렵다는 거잖아요. 권순호 사장 그리고 정몽규 회장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이들이 책임을 부담하는 범위가 어디까지냐인데 만약에 뭐 불법 하도급이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건설관리기부법에 따라서 불법 하도급에 대한 책임은 지지만 다만 이렇게 지나가던 무고한 행인들이 사망한 데에 대해서도 과연 이들에 대한 책임이 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남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중에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해서 올해 초에 통과된 법이 있는데 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올해 통과됐지만 시행일은 내년부터입니다. 네. 그리고 이 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거는 그 사업주나 아니면 경영 책임자가 안전관리 조치를 잘 하지 못해서 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사망했을 때 네. 다쳤을 때 이거에 대한 형사처벌을 묻는 거기 때문에 예. 이번처럼 그냥 지나가던 버스에 타고 있는 무고한 행인들이 다쳤을 때는 설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 하더라도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예. 이 뭐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뭐 CEO라든지 대표에 대해서 처벌은 사실 어렵습니다. 예, 이용재 교수님. 근데 건설업계에서는 이제 오히려 작은 사업장에서 사고가 더 잦다 이런 주장 해왔잖아요. 네. 근데 뭐랄까요? 그 대기업이 어쨌든 관리하는 사업장인데 이런 대형 사고가 발생한다는 거는 뭔가 그동안 주장했던 거에 비하면 뭔가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기도 그렇습니다. 하고요. 이 말씀은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건데요. 예, 예.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사업장이 많겠습니까? 대규모 사업장이 많겠습니까? 네. 그건 뻔한 거죠. 예, 예. 통계를 보지 않아도. 당연히 작은 사업장에서 많이 일어나죠. 예. 개수가 많으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뭐 굳이 어디라고 회사명은 거론 안 하겠지만 대형 그 브랜드라든지 이런 것은 가치가 있는 거고요. 예. 거기에 따른 책임도 더 높아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메이커를 사는 것도 그 삐품 뭐 제조업체도 이상한 데 걸 안 사고 우리가 유명 브랜드 걸 사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신뢰도? 그만큼 신뢰도와 거기에 우리가 갖는 기대치가 높으니까 그걸 사는 거고요. 네. 뭐 여기서 총수에게 뭐 10억 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랬는데 물론 10억이 작은 돈 아니죠. 큰 네. 돈이죠. 근데 이게 대형 아파트 단지를 예를 들어보시자고요. 예, 예. 수백 세대 수천 세가 내가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10억이라는 건 한 세대 값밖에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예, 예. 그걸 가지고 많다 적다라고 하는 것은 예. 좀 물론 뭐 사업 총수 입장에서 벌금 부과 많이 안 되는데 예. 좋아할 사람은 없겠죠. 예. 예. 업계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이 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해왔잖아요. 근데 당연히 이번 사고로 반대하겠죠. 예, 네. 이번 사고로 계기로 해서 좀 목소리가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달라져야 되는 예. 거죠. 예.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대기업일수록 어떤 그 사회적인 신뢰도나 책무나 이런 지역의 조그만 뭐 영세한 업체보다 더 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어떤 의식의 전환도 있어야 되고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변화하는 예. 진짜 혁신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하도급 서두에 좀 짚어주셨잖아요. 이게 참 고질병인데 하청의 재하청, 뭐 이제 이런 예.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이 사건의 내막을 또 들여다보면 비용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늘 걸리는 것 같아요. 잠원동 사고도 2년 때 있었고 뭐 그때도 저희가 비슷하고 유사한 얘기들을 뭐 많이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예.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인재라는 표현과 네. 더불어서 선진국형 사고가 아니다 이런 어떤 비유들인데 또 터진 거거든요. 근데 뭐 대책들은 계속 나오고 법과 제도를 정비하자 이런 지적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똑같습니다. 근데 왜 현장에서는 실행이 안 되고 그런 걸까요? 이
특히 하도급이 한 번 정도까지도 그나마 좀 난데요. 예. 재하도급 내려가면 중간에서 일 안 하고 이익을 챙겨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거든요. 예, 예. 그 사람들이 챙겨간 거는 고스란히 어떤 현장의 부실과 그 사고로 그대로 전가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이유에서 어떤 이유든 이렇게 하도급이 여러 차례 반복되고 이러는 것은 정말 강력한 규정이라든지 예. 강력한 처벌 규정이라든지 예. 이런 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현장에서 그 원청자죠. 또는 뭐 건물주겠죠. 예, 예. 이 양반들이 그거를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게 좀 종합적으로 이게 좀 마련할 대안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그 대책들이 좀 마련될 필요가 있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큐브 두 번째 주제 함께했고요. 박주희 변호사 그리고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